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유독 방산 관련 기사들의 잘못된 내용이 많아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 개의 기사들이 동시에 올라와서 여러분도 이미 봤을 기사들인데요. 그런데 그 기사들이 하나같이 다 틀려서 어떤 기사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풍산에서 폴란드에 8,299억이라는 대규모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 기사로 올라왔는데요. 당연히 이번에 풍산이 공급하게 되는 건 탄약이고 그 공급 기간은 이번 달인 2025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31년 9월까지 6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사들에서는 이번 계약이 바로 우리 흑표전차의 2차 계약에 따른 흑표 탄약 공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번 계약은 흑표용 탄약 공급 계약이 아닙니다.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공급하는 흑표 전차용 탄약의 양으로는 8천억이나 되는 수주가 발생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폴란드의 흑표 전차에 공급하고 있는 건 훈련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폴란드는 다른 탄들은 어디서 공급받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대전차 철갑탄은 독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를 운용하고 있고 폴란드의 레오파르트2 전차에서 DM53 철갑탄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우리의 흑표 전차의 120mm 활강포에서 독일의 최신 철갑탄인 DM73탄의 운용 능력을 확인한 상태로 알고 아직까지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폴란드의 흑표에서는 독일의 DM73탄을 주력탄으로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우리 흑표전차의 주력 철갑탄인 K279탄은 관통력이 700mm급인 것에 반해서 독일의 DM73탄은 관통력이 800mm급으로 우리의 탄보다 관통력이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폴란드가 우리의 K279탄을 운용할 이유는 없는 거죠. 아마 폴란드에서 레오파르트2 전차가 전량 퇴역해도 훈련 때는 DM53탄을 사용하고 DM73탄은 실전을 위해서 치장해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가 우리의 철갑탄을 도입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그럼 성형장약탄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폴란드에서 이번에 흑표 피해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요구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전차포에 자동신관 장입기를 장착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성형장약탄인 K280탄에는 전자식 자동신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신관 장입기와 연동해서 쓸 수 있는 탄이 아닙니다. 결론은 미국의 MPAT 탄이나 독일의 DM11 같은 시한신관이 달려서 시가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탄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신관 장입기를 장착해달라는 건데 우리에게는 그런 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폴란드는 우리에게서 성형자약탄도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흑표용 탄약은 훈련탄뿐이고 훈련탄만으로 8천억 원의 수주고를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풍산이 수주한 건 당연히 흑표용 탄약이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 풍산이 수주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K9 자주포용 탄약입니다. 아마 흑표전차의 탄약을 폴란드가 우리나라로부터 공급받는다고 해도 한 번에 8천억 원에 달하는 수주고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흑표보다 월등하게 탄약 소비가 많은 게 K9 자주포이고 우리는 작년에 K9 자주포 2차 공급 계약을 폴란드와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은 바로 작년에 체결한 K9 자주포 2차 공급 계약에 따른 후속 계약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건데요. 우리 기자들은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아직 폴란드에만 판매된 흑표와 달리 K9 자주포는 정말 많은 나라들에 수출되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우리 풍산으로부터 탄약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은 생각보다 최근에 해외 탄약 수주를 많이 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어떤 탄약을 얼마만큼 공급받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고 그리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수주 금액도 많지가 않아서 눈에 띄지 않을 뿐 이미 풍산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수주고를 달성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바로 K9 자주포 탄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게 흑표보다 K9 자주포가 월등하게 많이 팔렸고 전차보다 자주포가 탄약 소비량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한화에서 BAE 시스템과 천무유도탄과 고성능 항제밍 위성 항법장치 연동을 위한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실은 이 소식 자체는 나온 지 며칠 된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냥 이런 소식도 있구나 하고 넘겼는데 그런데 갑자기 기사들에서 BAE 시스템과의 계약으로 우리 천무의 정확도가 대폭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우리가 BAE 시스템과 위성 항법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우리 천무의 정확도는 전혀 올라가지도 않고 정확히는 우리 천무와도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석해 주어야 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걸 보고 모르면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확히 이번 계약은 우리 국내의 천무 유도로켓용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장 우리나라의 전술탄도미사일은 원래는 미국의 군용 GPS 코드를 사용하려다가 갑자기 그 계획이 변경되어서 미국의 군용 GPS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이 좀 복잡한데요. 원래 우리가 개발한 전술탄도미사일 1은 이명박 정부 때 번개2 사업을 통해서 지상항법 보조 시스템을 사용해서 정밀도를 높인다고 했다가 지상항법 보조 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하면서 솔직히 이걸 개발한 연구자분들도 갑자기 번개 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10년은 걸릴 개발을 2년에서 3년 안에 하라고 해서 엄청나게 당황한 것으로 아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지상항법 보조 시스템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엉터리 같은 번개2 사업 때문에 완전히 실패했고, 그래서 원래 번개2 사업에 의해서 2년에서 3년 안에 개발된다던 우리의 전술탄도미사일도 개발이 대폭 지연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사청에서는 처음에는 실패한 지상항법 보조 시스템을 대신해서 미국의 군용 GPS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무기 중에서 대표적으로 KGGB에 미국의 군용 GPS인 P코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KGGB에 탑재한 P코드는 암호를 대략 일주일 단위로 갱신하면 되는데 정작 우리가 전술탄도미사일에 미국의 군용 GPS를 탑재하려고 하니 P코드가 아닌 신형 군용 GPS인 M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M코드는 P코드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매일 암호를 갱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미국의 군용 GPS의 도입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항법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술탄도미사일 배치 일정이 전부 한 2년 정도 밀리게 됩니다. 이게 전술탄도미사일 1 때의 이야기인데요. 전술탄도미사일 1이 밀리면서 전술탄도미사일 2의 개발도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미국의 군용 GPS의 도입을 포기하고 미국의 상용 GPS인 L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술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항법장치는 단순하게 미국의 GPS 신호만 수신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글로나스, 심지어는 중국의 베이더호까지도 수신할 수 있는 복합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신호를 수신할 수 있게 한다고 해도 어차피 상용 GPS이기 때문에 적의 GPS 제밍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상용 GPS는 군용 GPS에 비해서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요. 우선 적의 GPS 제밍에 대해서는 항제밍 안테나라는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향성 안테나는 오직 우주에서만 오는 신호만을 수신하고 지상에서 발진하는 GPS 신호, 그러니까 교란 신호는 무시하는 방식의 항제밍 장치인데요. 현재 이런 장치는 비단 우리의 전술탄도미사일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른 장비들에도 그 활용도가 대폭 높아지고 있고, 이런 항제밍 기능이 있는 GPS 안테나는 지금 국내의 중소기업이 독점 공급하고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한 가지 대책이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항법 보조 위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토부에서는 2023년부터 KASS라는 시스템의 서비스를 전 국토에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서비스이냐면요. 우주에 항법 보조 위성을 올려서 이 항법 보조 위성이 GPS 신호의 오차를 보정해주는 항법 보조 신호를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상용 GPS를 사용해도 정밀도가 기존보다 더 높아지고, 그리고 북한의 GPS 제밍에도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이 GPS 제밍을 하게 되면 그만큼 GPS 오차는 증가하게 되고, 이 KASS가 그만큼의 오차를 수정해주는 보정 신호를 발사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GPS 제밍을 해도 우리의 GPS가 교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KASS 시스템이 특히 좋은 게 단순하게 군대에서 사용하는 무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장비의 GPS 오차도 보정을 해주고 북한이 민간 장비의 GPS를 교란하는 것도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술탄도미사일은 이런 두 가지 시스템의 도움으로 상용 GPS를 사용하면서도 정밀도도 더 높고, 그리고 북한의 GPS 제밍에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스템들은 우리나라 국내 한정이라는 점입니다. 결론은 항법 보조 위성은 우리 한반도 상공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폴란드 같은 나라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미 폴란드는 미국의 신형 군용 GPS인 M코드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천무용 탄약에도 우리 방식을 적용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폴란드 상공에는 항법 보조 위성 같은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계약은 바로 수출용 탄약에 적용할 미국 군용 M코드 수신기를 적용하는 계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미국은 군용 GPS를 사용해서 적의 제밍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웃기는 건 결론은 미국의 군용 GPS도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GPS 제밍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BAE 시스템도 군용 GPS에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항제밍 안테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향성 안테나를 적용한 항제밍 GPS 장치를 공급하고 있고, 결론은 이번 계약은 바로 폴란드 수출용 천무탄약에 BAE 시스템의 군용 GPS 안테나를 달기 위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국 군용 천무와는 하등의 관계도 없고, 당연히 이걸로 우리 한국군의 천무의 정밀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사정을 모르는 기자들이 한화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 적어서 발생한 오해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KDDX 이야기인데요. 지금 정말 많은 기사들이 방사청이 국회도 무시하고 수의 계약을 밀어붙인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방사청장이 억지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부 민간 위원들이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방사청이 수의 계약을 밀어붙여도 사업분과위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웃기는 게 언제부터 사업분과위 민간위원들이 방위사업을 마음대로 하라 마라 했고, 언제부터 사업분과위가 만장일치제가 되었는지 웃음밖에 안 나오고요. 더 웃기는 건 기자들은 계속 방사청과 현대를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정작 방사청과 현대와 한화 양사는 이미 합의점에 도달을 했고, 이번 방사청의 수의 계약은 바로 현대와 한화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한화에서는 방사청이 제안한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KDDX의 상세 설계와 그리고 초도함 건조는 현대가 하지만, 한화도 상세 설계 검토 단계에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검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바로 초도함과 이번함의 공동건조와 KDDX 6척의 동시발주, 그리고 KDDX 6척, 정확히는 상세 설계를 수주하게 되는 현대가 초도함도 같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동시 발주되는 건 이번함부터 6번함까지 5척인데요. 5척을 동시 발주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현대와 한화가 공동 수주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했을 때, 우선 상세 설계는 기본 설계와의 설계 연속성과 그리고 설계 난이도 때문에 현대 혼자서 하지만, 한화도 상세 설계에 협력을 하고 현대가 한 설계를 바로 검토할 수 있고, 그래서 2번함을 한화도 바로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1번함과 2번함을 동시에 발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 기존부터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KDDX 사업은 정조대왕급 사업 등으로 인해서 정말 오래 밀린 사업이기 때문에 6척을 동시 발주해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KDDX 6척을 건조하는 방안을 기존부터 논의했고, 특히 이번에 국가계약법이 바뀌어서 2 이상의 업체가 동시 계약을 하는 게 허용되기 때문에 초도함을 뺀 나머지 5척을 동시 발주하고, 이걸 현대와 한화가 공동 수주해서 아주 빠르게 KDDX 6척을 건조한다는 방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현대와 한화는 방사청의 중재하에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심지어는 사업의 공동 수주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기사들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현대와 방사청을 비난하는 기사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방사청이 최근에 한 일 중에 최고로 잘한 일 같은데, 웃기게도 기자들은 계속 방사청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KDDX는 정말 우리가 바라던 그대로 아주 빠른 설계와 건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는 생각 이상으로 6척의 함선이 아주 빠르게 건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는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소식 중에서 정말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많은 엉터리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정말 많은 기자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다른 기사를 그대로 베낀다는 점입니다. 물론 저도 다른 사람이 쓴 기사 같은 걸 보고 영상을 만들지만,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 기사 하나만 보고 영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주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확인을 하고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도 저 스스로도 정말 많이 틀린다고 생각을 하고 자책을 하는데, 속칭 기자라는 사람들이 일개 유튜버인 저보다도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걸 특히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당장 풍산이 8천억 원의 탄약을 수주한 걸 흑표전차의 탄약이라고 잘못 작성한 기사들을 보면 다들 하나같이 증권사의 연구원의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옮겨오고 있더군요. 조금만 생각을 해도 당연히 흑표전차의 탄약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기는 게, 이번에 KDDX 사업은 방사청이 최근에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인데, 수많은 기자들이 실제 내용은 확인도 안 하고 방사청을 비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하는 건지 웃기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KDDX 사업은 아직 사업분과위나 방추위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대와 한화가 사실상 합의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KDDX 구축함 6척을 공동 발주해서
아주 빠르게 건조할 거라는 점이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